야묶어. 말 강하니 타격감 좋겠다. 초임 여군 장교를 샌드백에 묶고 장난감 취급한 손님들, 회장님 딸인 줄 모르고 건드렸다가 인생 삭제당한 여군들의 최후. 차가운 쇠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땀과 먼지 녹슨 강철이 뒤섞인 그 냄새는 최전방 부대 체력 달래실에 공기를 무겁게 짓눌렸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실의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이며 희미한 그림자들을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들 중 가장 길게 하고 뒤틀린 형상은 방 중앙에 우뚝 선 샌드백에 묶인 하유진 소희의 것이었다. 각 인관한 초임 장교의 어깨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형광등 빛을 받아 처연하게 반짝였다. 그녀의 몸은 등산용 로프로 단단히 결박되어 날고 육중한 샌드백에 한 몸처럼 고정된 상태였다. 바주는 살을 파고 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슬린 피부가 화근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자신을 장난감처럼 둘러싼 선임 여군, 장교들을 응시했다. 어때 하소이. 여긴 내가 있던 명문대 학군단 동아리방에. 아니야. 정신이 좀 들어. 비아녀한 거림의 주인은 김민서 중이었다. 부대의 모든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휘어잡고 있는 실세.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서늘한 칼날 같았다. 그녀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박지연 중위와 이소아 하사가 조소 어린 얼굴로 서 있었다. 샌드백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역시 신임은 이렇게 좀 굴려줘야 제맛이지. 이소아 하사가 유진의 뺨을 손등구 툭 쳤다. 모욕적인 손길이었지만 유진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이를 지닌 눈이었다. 그 무심한 평온함이 김민서 중위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이거 봐.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네. 눈빛의 도끼가 아주 가득해. 김중희는 옆에 있던 복싱 글러브를 집어들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글러브가 묶인 유진의 복부를 가볍게 그러나 기분 나쁘게 때렸다. 숨이 턱 막혔지만 유진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고통은 순간이지만 굴복은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괴롭힘은 신고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놀이였다. 유진의 출신 학교 차분한 말투 흐떠러지 없는 자세, 심지어는 반정하게 자른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조롱거리였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곱게 자란 아가씨에 대한 비틀린 질투와 군림하려는 욕망이 뒤섞인 저열한 폭력이었다. 야, 하유진 대답 좀 해봐. 우리가 우스워? 대답 안 해. 그럼 내가 제일 아끼는 게 뭔지 한번 볼까? 김민서 중위는 유진의 군복 주머니를 뒤져 수첩 하나를 꺼내들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라는 글귀가 적힌 낡은 가족 수첩이었다. 아버지가 임관 선물로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는 말을 함께 건넸던 유진에게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어머, 이게 뭐야? 사랑하는 딸. 아주 애틋하시네. 김중희는 수첩을 펼쳐 한 장씩 찍기 시작했다. 유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찢겨나가는 종이 조각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스스로를 지탱하게 한 약속이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다. 그만하십시오. 마침내 유진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애원이 아닌 차갑게 얼어붙은 경고에 가까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들의 관계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오, 드디어 입을 여셨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김민서 중위는 마지막 장까지 찢어버린 수첩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었다. 박지연 중위와 이소아사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배를 잡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찢긴 수첩 조각들이 흩날리는 모습 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제나 강하고 흔들림 없던, 그러나 딸아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웠던 그 얼굴.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시면 안 된다. 나의 나약함을 보여드릴 순 없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군인이 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각오했던 일이라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들의 조롱과 폭행은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끝이 났다. 오늘은 잊지 마지. 하소희 내일 아침 고도 때 늦으면 죽을 줄 알아. 김민서 중의 이계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체력 단련 실을 나섰다. 끼 카오 다치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유진의 고막을 때렸다.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무딘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듯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벽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벼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묶인 것은 분명 자신의 몸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속박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뜨겁고 강철맞아 녹여버릴 만큼 순도 높은 분노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중얼거렸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녀 자신에게 하는 피해 맹세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감각이 무뎌질 무렵 멀리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한 줄기 빛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야간 순찰을 돌던 방직사관과 병사였다. 누구야? 방직사관의 놀란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급히 달려와 샌드백에 묶인 유진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병사는 겁에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소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직사관이 허둥지둥 로프를 풀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속박에서 풀려난 유진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피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방직사관은 의무실로 가자며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유진은 힘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 일어섰다. 방직사관은 이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당장 보고해야 합니다. 아님 그냥 신임 장교들 끼리의 장난이었습니다.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상황의 비현실감을 증폭시켰다. 방극사관은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지만 피해자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데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았다. 갈기갈기 찢긴 수첩. 그것이 단순한 장난의 증거가 아니면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소란 피우지 말아주십시오. 유진은 흩어진 군복을 바로잡으며 간신히 말했다. 방직사관은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일이 있으시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병사와 함께 돌아갔다. 그는 이 일을 보고 해야 할지 덮어야 할지 밤새 고민하게 될 터였다. 다시 혼자 가던 유진은 체력 단련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아령, 엽기, 벤치프레스 장병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기구들이 마치 고문 도구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한쪽 벽에 멈췄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천천히 다가갔다. 그것은
체력 단련실을 역사를 기록한 동판명 패였다. 갓 부임한 뒤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희미한 복도 불빛의 의지의 먼지를 닦아내자 정갈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본 체력 단련실을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리 증진과 강인한 체력 함양을 위하여 허주대한 중공업 하태성 회장께서 기증하신 시설입니다. 하태성 그 이름 섭자를 보는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태성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자신이 묶여 모욕당했던 이산드백 자신을 비웠던 선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이 공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 체력 단련실을 바로 아버지의 기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아이러니가 섬광처럼 뇌리를 관통했다. 아버지는 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이곳에서 땀 흘릴 젊은 군인들을 위해 사제를 털어 최고의 시설을 선물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바로 그 공간에서 그가 밀었던 군인들에게 짐승처럼 묶여 유린당한 것이다. 유진은 차가운 명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의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임관 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내색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하유진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행위였고 선의를 배풍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테러였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부조리에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니까? 아니, 그것은 비겁한 자기 기만에 불과했다. 바닥에 흩어진 직진 수첩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아버지의 필체가 처참하게 훼손되어더. 점일 유진은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군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명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 그리고 아버지의 선의를 더럽힌 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몸을 묶었던 밧줄은 풀렸지만 이제 그녀의 분노는 명확한 방향을 찾았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었다.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냈다는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감이었다. 차가운 명패는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싸워야 할 대상은 비단 김민서 중이 이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조리를 묵인하고 방주하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유진은 체력달 연실을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 입은 피부에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그리고 곧 하얀 폭풍이 이 부대를 덮칠 터였다. 다음 날 부대는 기미운 평온함 속에 잠겨 있었다. 하유진 소위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완벽하게 군장을 갖추고 아침 점호에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밤사이 그녀를 묶었던 로프 자국이 군복 소매 아래 희미하게 보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했다. 김민서 중의 일행은 오히려 그런 유진의 태도가 불안했다. 차라리 울고 불고 난리를 치거나 상부에 찔러주기를 바랐다. 그러면 유난 떠는 심참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평소보다 더 냉철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고유함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 그녀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밤사이 방직 사건의 고민 어린 보고는 중대장선에서 멈췄다. 여군 장교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보고될 경우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고 덮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김민서 중위를 따로 불러 앞으로 조심하라는 형식적인 경고만 했을 뿐이다. 부대의 평화와 자신의 아니다가 진실보다 중요했다. 그렇게 시스템의 첫 번째 방어벽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였다. 유진은 이 모든 위선적인 움직임을 끌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의무실에 가서 진단서를 끊지도 않았고 동기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오후 일과가 끝날 무렵 유진은 사무실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로 향했다. 모두가 퇴근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낡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길지 않은 신호음 끝에 낮고 중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니아 딸 아버지 하태성 회장이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평온함을 가장해야 했다. 아버지, 저 유진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럼 내 소식만 좋으면. 아비는 언제나 좋지. 부대 생활은 할만하냐? 네, 그럼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가 오갔다. 하 회장은 딸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섞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상대의 목소리 톤 하나로 그 이면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은 그에게 본능과도 같았다. 무슨 일이 단도직입적인 아버지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거짓말 마라. 내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아비를 속인 적이 없어. 무슨 일인지 말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과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아버지, 얼마 전에 부대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갔었어요. 오, 그래. 내가 지어준 곳 말이지. 시설은 괜찮더냐? 네, 아주 훌륭해요. 장병들 모두 잘 쓰고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었다. 명패도 봤어요. 아버지 성함이 새겨진 그걸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뭐가 말이냐? 아버지는 제가 군인이 된 것이 여전히 자랑스러우세요.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하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기쁜 슬픔과 회의감이 배어 있었다. 유진아, 내 아버지, 아비는 내가 이준대한 중공업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 장교 하유진이 된 것을 10배, 100배는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내 가장 큰 자부십니다. 그것만은 의심치 마라.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말이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 쓰면 충분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 아비는 언제나 내 뒤에 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전원은 그렇게 끝났다.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한중공업 본사 회장실. 하태성 회장은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자랑스러우세요. 나는 딸의 질문이 그의 심장을 계속해서 찔러댔다. 평소에 유진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다. 그는 비서실에 연락해 딸이 복무하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오랜 지인이자 국방부의 고위 관료인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 일세. 전 장군, 잘 지내는가? 발음이 아니라 내 딸 아이 부대에 관해서 좀 알아봐 줄 것이 있네.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하태성 회장의 눈빛이 얼음맘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성난 병사들의 횃불처럼 보였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들었다. 조용한 전화 한 통은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개쥐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전방의 작은 부대를 향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 파도의 이름은 아버지의 분노였다. 폭풍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하유진의 전화 한 통이 이루긴 파문은 최전방 부대가 아닌 대한민국군의 심장부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번져나갔다. 사단장 전인철 소장의 집무실. 그는 책상 위 결제 서류보다 창밖의 훈련장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야전 지휘관의 기 몸의 뱀군인이었다. 그때 그의 직속 비서실장으로부터 국방부의 오랜 지인에게서 온 사적인 안부 전화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사단장님 A 장군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별다른 용무는 아니시고 관내 부대, 특히 저희 사단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A 장군이 그 양반이 사사로이 이런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인철 소장은 날카로운 직감으로 이면에 무언가를 감지했다. 혹시 다른 말은 없었나? 최근 임관한 신임 장교들의 부대 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시며 사회의 유력한 한 시민이 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유력한 전인철 소장은 그 단어에서 서늘한 무게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중중한 표현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다. 그는 즉시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대장, 자네 부대 신임 장교들 문제인 최근 소원술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충성 보고된 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단장님. 보고된 게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내일부터 사단 직활로 장병 복무 여건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자네 연대버 시작할 테니 그렇게 알고 준비하도록. 형식적인 점검이 아닐 걸세. 내가 직접 나갈 거야. 전화 한 통에 군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단장의 명령은 연대장에게, 연대장의 지시는 대대장에게, 그리고 대대장의 불호령은 중대장에게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사단장 칠림 특별 점검 소식에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단장님이 우리 중대를 콕 집어서 오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평온하던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간부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서류를 정리하고 병사들은 하루 종일 환경미화에 동원되었다. 부대의 모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김민서 중위와 그 일약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설마 하유진 걔가 꼰지는 거 아닐까? 이수와 하사가 초조하게 물었다. 아니야. 그랬다면 벌써 감찰 조사가 들어왔겠지. 이렇게 점검 형태로 오진 않아. 김민서 중위는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유진의 태도는 그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불평도 눈물도 분노의 기색조차 없었다.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심연과 같아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들의 죄책감과 불안감은 유진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독보섭과 같았다. 그들은 유진을 더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없는 트집을 잡아 업무를 몇 배로 늘리거나 모두 앞에서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망신을 주었다. 유진이 무너지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며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항변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그것은 가해자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고 추악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울과 같았다. 며칠 후 마침내 특별점검의 세부 계획이 하달되었다. 그리고 그 계획서의 첫 주는 김민서 중회를 비롯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점검 1시 엑스월, 엑세일, 점검 부대 5현대, 5현대, 5제대 5중대 점검, 주간 사단장 전인철 소장. 자신들의 중대였다. 사단장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곳을 직접 찾아온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 보이지 않던 균열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대 전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 점검이 단순한 연례 행사일 거라 자신을 위로했고 누군가는 거대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날 밤 중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타들어가는 담배 끝을 바라보며 깊은 실험에 그는 하유진 소위 사건을 덮어버린 자신의 선택을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균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그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부대는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었고 장병들은 칼같이 각이 잡힌 군복을 입고 도열했다. 마치 잘 자인 연금 무대 같아. 잠시 후 검은색 지휘 차량 행렬이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단장 전인철 소장의 위험 있는 모습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전인철 소장은 보고를 받는 동 마는 동하더니 곧장 병사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는 서류상의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병사들의 눈을 보고 싶었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나? 선임들의 부당한 대우는 없고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에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없습니다. 라고 애쳤다. 하지만 장군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그들의 굳은 표정과 불안한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고 있었다. 이것은 건강한 군기가 아니라 공포로 억눌린 침묵이라는 것을. 점검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식당, 무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력 단련 시. 류진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자신이 묶여있던 샌드백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전인철 소장은 시설을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동판 명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아중 대한중공업 하태성 회장 훌륭한 분이시지 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야. 그는 명패를 잠시 응시하다가 동행한 중대장에게 툭 던지듯 물었다. 이 귀한 시설 장병들이 잘 쓰고 있겠지? 여기서 불밀스러운 일 같은 건 없었고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간신히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식은 땀이 등을 적시었다. 장군의 시선이 그를 끌뚫고 있는 것 같았다. 점검의 마지막 순서는 장교 간담회였다. 중대의 모든 장교가 회의실에 모였다. 전인철 소장은 상석에 앉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김민서 중위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하유진 소위에게 닿았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 시선을 맞을 때 장교는 부대의 부모와 같다. 장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부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나는 매 사단 내에서 썩은 상자 속에 사과처럼 부패가 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김민서 중위와 박지연 중위는 고개를 숙였다. 간담회가 끝난 후 사단장은 몇몇 신임 장교와의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 하유진 소위도 그중 하나였다.
중대 장실에서 독대하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장군이었다. 하소희의 아버지가 하태성 회장이라는 것. 나는 알고 있네. 유진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군의 소중한 친구이자 애국자이시지. 그분은 이 부대가 자신의 소중한 아들, 딸과 같은 모든 장병을 훌륭하게 보살필 것이라 믿고 계실 것에. 장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지휘관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만약 이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분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반드시 내 귀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네. 하소희,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명령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모든 것을 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공식적인 창구를 거대한 권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유진의 몫이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일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도한 거수경매를 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사단장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장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점검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사무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민서 중위는 장군과 유진이 중대 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장군의 싸늘하게 굳은 표정과 흔들림 없는 유진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단장의 방문은 거대한 돌멩이였다. 그 돌멩이가 던져진 부대라는 옆모습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전인철 소장은 돌아가자마자 대대장을 호출해 불같이 호통을 쳤다. 자네 부대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 일주일 준다. 그 안에 원인을 찾아서 뿌리 뽑지 못하면 자네 군 생활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아. 벼랑 끝에 몰린 대대장은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쥐었다. 공포에 기반한 수직적인 압박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열시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지연 중이었다. 그녀는 본래 악한 성품이라기보다 김민서 중위의 그늘 아래서 인정받고 싶어 악행에 동조했던 인물이었다. 사단장의 방문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샌드백에 묶이는 꿈, 하유진 소희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을 꾸며 비명을 지르다 깨기 일쑤였다. 김민서 중위와 이소하사는 그런 박중희를 윽박지르며 입단속을 시켰다. 너 지금 정신 안 차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다 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우면 그날 입을 다물어 써야지.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져. 협박은 박중희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선임 장교의 그림자만 봐도 화들듯 놀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들었다. 사단장실에 한 통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아중대 한 중공업 하태성 회장의 직인이 찍힌 정중한 서신이었다. 존경하는 전인철 사단장님께 국가에 헌신하시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음이 아니어라. 본인은 군 장병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추가적인 기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전에 기증했던 체력 단련실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둘러보고 그곳에서 땀 흘리는 젊은 장교들과도 잠시 만나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 중 편리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철 소장은 편지를 읽는 순간 이것이 최후 통첩임을 깨달았다. 하태성 회장은 딸에게 모든 것을 전해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처벌하라고 소리치는 대신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장군을 압박했다. 내 딸이 모욕당한 바로 그 장소에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그 전에 그곳을 깨끗하게 치워놓지 않으면 당신과 나 그리고 전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겠다. 는 모언의 경고였다. 사단장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중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이번에는 호통도 경고도 없었다.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중대에서 있었던 일 모두 말하게. 거짓말 한마디에 자네 군복을 벗길 걸세.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야. 그 안에 진실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가 직접 찾을 걸세. 그때는 자네 혼자 끝나지 않을 거야. 공포에 질린 중대장은 그대로 복귀하자마자 관련된 모두를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창고 구석에서 혼자 웅크려 울고 있는 박지연 중위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꽁했고 얼굴은 헬스켰다. 중대장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박중희, 지금이라도 말하면 자네는 살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무면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걸세. 그 말이 무너져 내리던 두 개 마지막 흙더미를 밀어냈다. 박지연 중위의 입에서 본물 터지듯 모든 진실이 쏟아다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날 밤 체력단련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신들이 하유진 소희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조롱과 폭행, 갈기갈기 찢어버린 수첩 이야기까지 하나도 뺀 오치 않고 자백했다. 중대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추악한 진실 앞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사단장의 분노, 국방부의 안부 전화, 그리고 하태성 회장의 방문 통보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사단장 비서실의 번호를 눌렀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거대한 두 개 마침 무너져 내렸고 진실이란 이름의 거대한 탕류가 부대를 덮치기 시작했다. 박지연 중위의 자백이 기폭제가 되었다. 전인철 사단장은 단 하루의 망설임도 없이 사단 헌병대와 법무실의 특별합동수사팀 구성을 명령했다. 사단장 직권 명령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은 부대를 향해 내리고 쳤다.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헌병대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로 진입했다. 잠에서 덜 깬 장병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차갑게 무장한 헌병들이 김민서 중위, 이소하사 그리고 박지연 중위의 속소를 급습했다. 그들은 한마디 해명할 기회도 없이 각각 다른 차량이 태워져 영내 격리된 조사실로 압송되었다. 부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이들이 피의자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장교와 부사관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감찰이나 점검이 아니었다. 뿌리까지 도려내려는 외과 수술이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모든 권위와 계급장을 박탈당한 채 홀로 앉아있는 김민서 중위는 더 이상 부대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땀에 젖은 손을 떨고 있는 신문 대상자일 뿐이었다. 김민서 중위, 즈월 X1 이지미 시시겸,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하유진 소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 없습니다. 신임 장교 신고식의 일환으로 장난이 조금 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장난. 동료 장교를 샌드백에 묶어놓고 구타하고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물건을 찢어 밝히는 게 당신 부대의 장난인가? 서류 맨 위에는 박지연 중위의 자백 진술서가 놓여 있었다.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된 범죄 사실 앞에 김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거짓말과
변명은 촘촘한 증거의 그물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오만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그날 오후 부대 위병소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군용 차량이 아니었다. 번번판조차 없는 육중하고 고요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 위용을 드러내며 연병장으로 들어서었다. 모든 차량이 멈추자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하태성 회장이었다. 예정된 방문일보다 훨씬 이른 기습적인 등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의 표정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해서 주변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냉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자의 분노를 지닌 채 고요한 거인의 걸음으로 사단장실로 향했다. 전인철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통해 그를 맞았다. 두 거인이 마주 앉은 집무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 태성 회장은 그의 말을 자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딸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내 딸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군인으로 키웠지. 아비에게 고자질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딸을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로도 키웠어. 군복이 자랑스럽냐는 내 질문에 담긴 그 아이의 짧은 침묵. 나는 아비로서 그 의미를 들어야만 했어. 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체력 단련실에 걸려있던 동판 명패의 축소 모형이었다. 나는 군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증했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흘리는 땀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 그런데 그 실루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서 내 딸이 아니 이 나라의 한 젊은 장교가 짐승처럼 다뤄졌다는 사실을 장군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 이것은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의 명예에 대한 이 병든 조직을 어떻게 치료할 계획인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전인철 소장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군의 지휘관으로서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책에 있습니다. 회장여, 이미 합동수사팀을 꾸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중이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인원에게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따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목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 사람은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를, 다른 한 사람은 조직을 지켜야 하는 지휘관의 책임감을 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하태성 회장이 말했다. 내 딸을 만나게 해주시오. 어젠 대한중공업 회장으로서, 아니라 그저 아비로서 말. 사자가 마침내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포효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온 숲이 전율하고 있었다. 사단장 집무실 옆 외부와 차단된 작은 접견실의 분야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군복 차림의 하유진 소희가 들어왔다.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던 하태성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딸의 눈에는 죄송함과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그저 딸의 상태가 궁금했다. 하 회장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가 군복 소매 아래 희미하게 남은 상처 자국 위로 떨리는 손을 뻗었다. 아프냐? 그 한마디에 유진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몸은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그 말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하태성 회장이 무너졌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딸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내가 죄송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죄송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명예로운 곳이라 웃고 내 가장 소중한 봄을 늑대 속으로 보낸 이아비가 죄인이다. 제 자식이 다치는 순간에 곁에 있어 주지 못한 것. 그것이 아비로서 가장 큰 실패다. 아빠가 미안하다. 유진아,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등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다. 그 눈물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여 분노와 슬픔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처녀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유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만이 강인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이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일 줄 알고 그의 힘을 빌려서라도 함께 싸우는 것임을 아버지 또한 깨달았다. 자신의 딸은 더 이상 보호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정의를 세우고 싸울 줄 아는 강인한 군인이 되었음. 유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군복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갈기갈기 찢겼지만 소중하게 모아온 수첩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가장 아팠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단순히 종이를 찢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제게 주신 말씀과 사랑을 발미해서 짓밟았습니다. 하태성 회장, 그의 눈물 젖은 얼굴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다시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라고 쓰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배우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하시 가문의 심장을 짓밟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딸은 찢긴 수첩 조각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았다. 개인적인 고통과 분노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목적 의식으로 단련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기 위한 거뭇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정화 작업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군사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민서 중위와 이수와 하사는 상관 모욕죄와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법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연금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자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 박지연 중위는 감형을 받았지만 그녀 역시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었다. 징계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중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지휘 책임을 물어 연대장까지 모두 보직 해임되어 한직으로 미연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단 전체의 부조리를 묵인하는 자 또한 공범이라는 피해 교훈이 새겨졌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전인철 사단장은 하유진 소위를 불렀다. 그는 유진에게 국방부 본부 나 유군사관학교 그녀가 원하는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전출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모두가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끔찍한 기억이 서린 이곳에 남고 싶어 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유진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사단장님 보내주시는 배려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전출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소히 이곳에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녕 모르는 건가? 사단장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며 물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 부대, 이 중대에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사단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후를 물어도 되겠나? 유진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단장을 맞춰보며 말했다. 이것이 그녀가 수많은 밤을 고뇌하며 내린 결론이었고 그녀가 도달한 위대한 깨달음이었다. 만약 제가 이곳을 떠난다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힘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뿐일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망치거나 더 큰 힘에 의존하는 것 뿐이라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제가 남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남아서 이 무너진 중대를 제 동료들과 함께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교훈은 한 사람의 군인이 가진 회복 탄력성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호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단장님,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의 중대가 아닙니다. 이제 이곳은 제가 지켜야 할 저의 중대입니다. 저는 제 중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전인철 사단장은 눈앞에 서 있는 젊은 장교에게서 거대한 빛을 보았다. 그녀를 묶었던 분노는 파파적인 복수심에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치유하는 건설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어 있었다. 묶인 건 몸이었지만 풀린 건 분노였다. 그 분노는 결국 스스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구원할 위대한 힘으로 변화한 것이다. 사단장은 더 이상 그녀를 피해자나 유력자의 딸로 보지 않았다. 그는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군의 미래를 질질 진정한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소이. 자네 요청을 승인한다. 그것은 한 젊은 장교의 자료를 허락하는 것을 넘어 낡은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부대는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한때 부조리와 불신으로 얼룩져던 중대는 사단 전체에서 가장 건강하고 전투력 넘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중위로 진급한 중대장 하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원칙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공정했고 강했지만 약한 자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알았다. 그녀가 만든 부대에는 더 이상 폭력적인 신고식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이끌어주는 건강한 전통이 자리 잡았다. 새로 전입해온 신임 여군 소희가 긴장된 얼굴로 선임 부사관에게 물었다. 중대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임 부사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군생활하며 만날 최고의 지휘관일 거다. 중대장님은 우리를 그냥 명령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이거든. 여긴 말이야. 넘어져도 괜찮은 곳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모두가 손을 잡아주는 곳이니까. 어느 주말 오후 하유진 중위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체력 단련실에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트라우마의 공간이 아니었다. 과거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단련시킨 승리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묶여있던 바로 그 샌드백을 향해 강하고 절도 있는 펀치를 날리고 있었다. 퍽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운동을 마친 그녀는 벽에 걸린 동판 명패를 잠시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이름, 자랑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군복상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투명하게 코팅된 찢어진 수첩 조각 하나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그때 체력 단련실 입구에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고 없이 딸을 찾아온 하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중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존경받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는 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한때 부패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 건강한 에너지와 활기로 넘쳐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자신의 심장보다 소중한 딸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철꽃으로 피어난 모습을 눈에 담을 뿐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훌륭한 딸을 키워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를 지킬 위대한 군인 한 명을 키워낸 것이었다. 샌드백을 치던 유진은 문득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얼굴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분노는 제 역할을 다하고 고요히 잠들었다. 그 분노가 핥히고 간 상처 위에는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희망과 신뢰라는 꽃이 만발해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